오늘은 연구실에서 만든 로봇을 야외에서 작동하는 실험을 하는 날입니다. 건물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곤충 모방 비행 로봇. 위험 변수가 많은 실외 환경에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좀 더 올려봐봐. 조금만 더. 오케이. 실내 비행에서 완벽하게 비행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바깥에는 이제 바람이 부는데 그런 바람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런 환경 하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외 비행에서 많은 환경 테스트를 해야만 우리가 실용화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날아다니는 요거예요? 네, 요거입니다. 네. 한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가 이 곤충 로봇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한 16에서 17g 정도 되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한 3.5g 정도 되고 이 서버 모터가 1.2g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 컴퓨터 역할을 하는 보드 같은 경우는 1g 정도 되고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3g에서 4g 정도 됩니다. 가벼워야만 전력 소모가 적고 비행 시간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 임무가 없는 경우에 최대한 비행 시간을 늘려놔야만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탑재를 하면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비행 시간이 이제 줄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 로봇을 개발할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 로봇은 자세를 제어하는 꼬리 날개가 없어서 세모방 비행 로봇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높은데요. 집념의 연구 결과 연구팀은 약 9분 가까이 날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학교에서 개발한 곤충 모방 비행 로봇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비행한 기록인데요.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실제 새나 곤충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날개짓 소음이 주파수가 대역이 낮습니다. 드론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비행체들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적에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비행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유레카! 예. 지금 빨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귀한 거 배드릴게. 귀한 거? 대체 이게 뭐길래? 강화 소창을 만드는 재료를 밟고 있는 거예요. 목화솜으로 만든 천연 섬유 소창. 값싼 화학 섬유에 밀려 쇠락했다가 최근 친환경 섬유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재조명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소창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 목화솜에 서 나온 원사 실이에요. 이 실로 작태를 줘서 제품을 짜는 거예요. 소창 만들기 가장 첫 단계는 감겨있는 원사를 풀어 실타래를 만드는 작태 작업. 원사를 작태를 지면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 세탁을 위해 수조 속으로 직행. 이물질 같은 거, 기름기 같은 걸 빼내기 위해서 밟고 있는 거예요. 힘은 든데 이렇게 해야지만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깨끗해질 때까지 헹군 뒤 이번에는 쌀뜨물처럼 새하얀 물에 집어넣는다?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사람이 먹는 옥수수 전분으로 실에 풀을 미기기 위해서 풀을 쓰는 거예요. 풀을 미겨야지만 직기로 안에 들어가서 짤 때 빳빳해야지만 짤 수가 있어요. 실에 풀을 먹여야만 부드러운 소창이 탄생한다고. 이제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건조할 차례. 요 실 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말려야지만 이게 끝을 찾지 젖은 상태로는 안 돼요. 벌써 수십 년째 매일같이 해오는 작업이라고.
건조된 테를 물레에 걸고 와인더를 돌려 세로 방향의 날씨를 감아준 뒤. 에? 오, 이건 또 뭐람? 이게 정경기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저기 나름을 해서 이제 그 직기에 얹어서 짜는 거예요. 와인더에서 뽑은 작은 실타래가 정경기로 모여 또다시 하나의 큰 실타래로 바뀌는 원리. 아이고 뭐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이거 직조하는 과정이 직조인데요. 이거는 원단을 뽑기 전 최종 단계예요. 표백 처리를 하지 않은 100% 무형광 제품.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앓는 예민한 피부엔 이만한 게 없다고. 어느덧 작업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복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복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기로 짜지면서 그게 원단을 짜지는 과정이에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지만 제품의 질을 위해 모든 과정을 옛날 방식 그대로 이어간단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크기에 맞춰 소창을 잘라주면 이게 소창 완성된 제품입니다. 근데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소창은 옷이나 수건, 행주 등 필요에 따라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고. 유레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머나먼 우주로 떠나봅니다. 1957년 10월 소련 농구공만한 크기의 인공위성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무려 900km 이상 상공에서 지구 주위의 궤도를 돈 이 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호.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지요. 그 무렵 소련의 성공 소식을 접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냉전 체제였던 두 국가 간의 경쟁이 몹시 치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미국은 서둘러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우주 탐사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주선 발사 조건과 더불어 지구의 궤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이때 컴퓨터에 해석 기하학이라는 수학 이론을 적용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컴퓨터는 지금과 같은 성능이 아니었기에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나사는 미국 최초 지구궤도 선의 비행에 성공. 몇 년 뒤 인류 최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컴퓨터 대신 우주선 비행 경로와 관련된 각종 수학적 계산을 직접 풀어서 미 우주 탐사를 성공시켰는데요. 이때 그녀가 사용한 수학적 이론이 있었으니 바로 오일러 공식. 기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일반 좌표 평면에서 복소 평면의 복소수까지 확대해 안전 착륙을 위한 우주선의 타원 궤도 궤적을 계산했던 거랍니다. 새로운 계산식을 찾는 대신 기존의 수학 공식을 활용해 미국 우주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위대한 수학자 캐서린 존슨. 캐서린 존슨이라는 훌륭한 수학자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유레카! 기원전 500년경 스파르타에서는 전쟁 중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이 스키테이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왕은 굵기가 같은 원통형 막대기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리본을 원통에 줄줄 말아 그 위에 메시지를 적는데요. 종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아무런 뜻이 없지만 같은 지름의 원통을 가졌다면 무슨 뜻인지 해독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암문을 해독하려면
알파벳을 3칸씩 밀어야 합니다.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해석하면 Never trust Brutus입니다. 브루투스를 믿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암호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즐겨 사용한 치환 암호입니다. 카이사르는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암살 계획이 담긴 암호 편지를 받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해리포터에도 암호가 등장합니다. 톰 마볼로 리들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름의 알파벳을 재배열해 I am Lord Voldemort, 나는 볼드모트다 라고 바꾸는데요. 이러한 암호 방식을 애너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순서를 바꿔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지식, 그리고 뛰어난 두뇌가 뒷받침되어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유의나 그들만의 암호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애너그램을 풀어냄으로써 스스로 언어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레카!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곤충이 어떤 원리로 날갯짓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실시간 화면이에요? 네, 실시간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을 넣어주면 초고속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놓고 곤충의 날갯짓을 분석한 결과 장수풍뎅이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날개짓 각도와 궤적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팀. 처음에 이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을 만들 때 장수풍뎅이를 관찰해 보니까 날개짓 각도가 180도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180도가 안 되지만 실제로 구동을 하게 되면 이제 관성력이 있어서 18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풍뎅이 모방 비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장수풍뎅이 날개는 이 중앙부가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비행을 할 수가 있죠. 풍뎅이류 곤충은 평소에는 속날개를 접어서 숨겨뒀다가 비행할 때만 펼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수풍뎅이의 날개 중앙이 꺾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날개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꺾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접혔다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렇게도 접혔다가 펼쳐지고 면 방향으로도 접혔다가 펼쳐집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비행체가 비행을 하다가 이런 데 부딪히면 부딪혀도 다시 계속 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로봇을 작동시킨 뒤 날개 끝단을 일부러 장애물에 가져다 대보는데요. 그래도 날갯짓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 날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그다음에 펼쳐진 날개를 어떻게 접어들이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도 물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견을 한 게 뭐냐면, 날개가 완전히 펼쳐져 있을 때는 이 날개의 바깥쪽이 충돌을 해도 충돌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박훈철 박사 연구팀은 새롭게 찾아낸 장수풍뎅이의 날갯짓 원리와 비행 실험을 세계 과학권위지 사이언스에 실으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반 날개로 만든 로봇은 장애물을 만나면 추락하는 반면 연구팀의 비행 로봇은 날개의 충격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임무의 성공 가능성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100대씩 날려보내는 소위 말하는 군집비행, 군집비행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장애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애물 충돌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때도
날개가 계속 펼쳐져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유레카! 가볍지만 견고하고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한식 투기와와 같지만 결속력을 높여 진동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내진 기와의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원토의 배합부터 성형, 건조, 소성 등 전 공정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했는데요. 특수 금형 제작을 반복하며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내진 기와의 성능을 확보해야 했죠. 내진 기와를 완성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수년의 시간. 이제 이들의 노력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기와는 마침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쉽게 탈락되지도 쉽게 깨지지도 않는 성능을 갖게 된 것이죠. 내진 기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소재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기와의 무게를 줄이는데 흙 배합 및 분쇄 기술과 소성 기술이 적용됐다면, 기와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선 암기와와 수기와의 금형을 통한 구조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암기와 수기와의 고정턱과 홈을 만들어 서로 얽히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진 기와의 성능은 어떨까요? 냉동고 속에 8시간을 둔 내진 기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때 균열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내동일성 테스트인데요. 아주 작은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동일성을 제대로 갖춘 거겠죠. 이번엔 내진 기와를 물에 담굽니다. 기와가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수분 흡수율 테스트. 지붕의 무게가 기와의 수분 흡수를 통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진 기와는 방수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기상 환경에 따른 기와의 노후화는 내진 성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테스트는 필수적입니다. 이번엔 내진 기와의 강도를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하중을 주었을 때 기와가 견뎌내는 힘을 검증하는 겁니다. 과연 내진 기와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시된 수치는 6330노트, KS 규격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지진의 힘에 의해 탈락하거나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는 내진 기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암기와와 수기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살펴볼까요? 암기와엔 작은 고정턱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이 고정턱은 겹쳐놓는 암기와들끼리 충격에도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기와 안쪽에는 돌출턱과 홈, 그리고 고정턱이 있어 너비가 좁은 수기와들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조립할 수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진 기와가 보통의 기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레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로 무려 109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 하지만 그의 모든 발명품이 성공작은 아니었다. 특히 그가 작은 괴물이라고 부르며 저주했던 발명품이 있었는데,
1890년 미국. 한 투자자를 만나고 있던 에디슨. 그 아까 제가 발명한 축음기가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라 하셨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이름하여 노래하는 인형입니다. 에디슨은 1877년 처음으로 축음기를 발명했는데 이때부터 소리가 녹음되고 이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에디슨은 축음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한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인형이었다. 인형 내부엔 소형화시킨 축음기가 들어있어 녹음된 음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원리였는데 당시 이 인형의 가격은 25달러로 미국 직장인들의 2주치 임금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인형을 사고자 했고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런데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환불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당시 에디슨의 인형에는 6초가량의 동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하하, 이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마치 인형이 기괴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누구야? 이거 인형 이거 목소리 녹음한 사람 누구냐? 누구야? 전데요? 아니 인형 목소리를 어떻게 녹음을 했길래 사람들이 귀신 소리 난다고 난리들이야? 아니, 저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녹음했어요. 아, 근데 이 축음기를 소형화하다 보니까 음질이 떨어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여기 그 축음기를 다 빼. 그리고 남는 인형들이라도 팔자고. 그렇게 진행해. 알았지? 아, 네. 왜? 이거 애들이 갖고 놀기엔 너무 무거운데요? 이게 무겁다고? 당시 출시된 인형의 무게는 약 2kg으로 몸체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웠다. 결국 판매된 2,500개의 인형 중 2,000여 개가 반품되었고 축음기를 뺀 후에도 모두의 외면을 받았다. 이 일로 에디슨의 장난감 회사 주식은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결국 회사는 낙심한 피해를 남기며 파산하고 말았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 지금도 천재 발명가로 불리는 에디슨. 하지만 말하는 인형은 그의 처절한 실패작으로 남아있다. 유레카! 자, 그럼 오늘 시크릿 주제의 주인공이죠. 백수의 왕 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자는 주로 아프리카 초원지대와 인도에 서식하며 암사자와 숫사자의 외모가 확연히 다른 게 특징인데요. 멋진 갈기를 가진 숫사자와 달리 암사자는 갈기가 없습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10에서 20마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사자 무리들은 발톱을 숨긴 채 조심히 잠복해 있다가 덩치가 큰 초식동물을 습격하는데요. 순간 최고 시속이 무려 60km에 달할 정도로 빠른 동물입니다. 위험 있는 외모와 강한 힘으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한 사자. 여태껏 알지 못했던 사자의 은밀한 시크릿이 곧 공개됩니다. 오였습니다.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은 대부분 암컷 사자의 몫인데요. 암컷 사자가 사냥을 하는 동안 수컷 사자는 자신들의 영역과 새끼를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동물로서 무리 안에 있는 암컷들이 함께 힘을 합쳐 먹이를 사냥하고 공유하는데요.
이때 잡아온 먹이는 신기하게도 수컷 사자가 가장 먼저 먹습니다. 왜? 사자는 코끼리 똥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사자 방사장 안에 코끼리 똥을 두면 사자들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핥고 몸을 비빕니다. 고양이에게 캣닙을 줬을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자가 코끼리 똥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끼리가 풀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효소가 사자를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민해졌을 때 코끼리 똥을 주면 효과가 직방입니다. 맞아. 우두머리 수컷 사자가 다른 무리를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 무리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수컷 사자들의 주 임무는 영역을 지키고 무리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요. 영역 싸움에 패한 수컷 사자들은 무리를 떠나야 하고 승리한 수컷들은 새로운 무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수컷은 제일 먼저 자신이 차지한 무리의 새끼들을 죽이는데요. 바로 이 새끼 사자들의 돌보던 암컷의 번식 능력을 빨리 회복시켜 자신과의 짝짓기 시기를 앞당겨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